한국은 할 줄 아는 게 일본을 따라하는 것밖에 없다니까.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한국은 그깟 대회 참여조차도 못하죠. 여기 자국인 일본에 대한 무조건적인 자부심을 가진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 그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자 한국에 대한 증오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렸다고 하는데요. 이윽고 그는 그런 한국에 대해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며 두 팔을 걷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건지 저와 함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고바야시 히로시이고 저는 도쿄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고 있어요. 제 세상이 완전히 뒤집힌 순간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컴퓨터를 정말 좋아했고 제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컴퓨터에 빠져 살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스포츠나 음악에 타고난 재능을 보이잖아요. 저한테는 그게 컴퓨터였어요. 제가 12살이었을 때 다른 애들이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을 때 저는 그 게임을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선생님들은 저를 컴퓨터 천재라고 부르셨고 부모님도 제가 원하는 모든 프로그래밍 책을 사주셨죠.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에는 이미 제 친구들이 공부 계획을 짜는데 쓰는 작은 앱 몇 개를 만들어 놓은 상태였어요. 그때의 삶은 정말 완벽해 보였어요. 26살이 된 저는 도쿄의 한 기술회사에서 괜찮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상사도 종종 제 일을 칭찬해 주셨죠. 매일 아침 현대적인 사무실 건물로 들어가 녹차 한 잔을 집어들고 책상에 앉으면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리로 된 벽에 아침 햇살이 반사되고 동료들이 하나둘씩 사무실로 들어오면서 저에게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하는 모습도 참 보기 좋았죠. 하지만 2017년 봄 모든 게 바뀌었어요. 점심시간에 휴게실에서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면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글로벌 코드 마스터 대회라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대회 결과를 본 거예요. 그 순간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한국에서 온 개발자 박민준이 우승을 했다는 내용이었는데 그냥 우승한 게 아니라 완전히 압도적으로 승리했더라고요. 기사에는 박민준이 다른 참가자들보다 2배 빠른 시간 안에 복잡한 프로그래밍 문제를 해결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저를 정말 충격에 빠뜨린 건 그가 꺾은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제 멘토 사토 케이지라는 사실이었어요. 사토 선생님은 단순한 프로그래머가 아니셨어요. 제가 지금의 기술을 배우는데 가장 큰 도움을 주셨던 분이고 마치 제게는 두 번째 아버지 같은 존재셨어요. 항상 차분하게 어려운 개념도 제가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박민준의 이름 아래 한참 밑에 적혀 있는 사토 선생님의 이름을 보는 순간 마치 배에 큰 주먹을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냥 운이었겠지.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면서 점심을 다 먹으려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게 운이 아니라는 걸요. 박민준이 풀었다는 문제들은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들이었거든요. 제가 풀려면 며칠이 걸렸을 법한 문제들을 그 사람은 몇 시간 만에 해결한 거예요. 몇 주 후에 또 비슷한 일이 생겼어요. 이번에는 김지원이라는 또 다른 한국 개발자가 도쿄에서 열린 AI 챌린지 대회에서 우승했어요. 그것도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일본 땅 한가운데서요. 저는 혼자 제 아파트에서 대회 실황 중계를 보고 있었어요. 해가 지고 방 안은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빛만 비치고 있었죠. 김지원이 AI 솔루션을 발표하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건 참신했고 혁신적이었고 제가 본 그 어떤 것보다 앞서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서 뒤척이며 계속 생각했어요. 뭔가 변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평생 동안 일본이 기술의 선두주자라고 믿어왔거든요. 우리는 최고의 전자기기를 만들고 가장 앞선 로봇을 개발하고 세상에서 제일 멋진 가젯을 만들어내는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이 우리를 앞서 나가는 것 같았고 그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후지산만큼이나 단단하다고 믿었던 제 자신감이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는 제 코드에 대해 자꾸 의심이 들었어요. 상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보라고 했을 때도 주저했어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한국의 또 다른 기술적 성취에 대한 기사를 읽을 때마다 제 자신감은 조금씩 더 흔들렸어요.
그때부터 저는 점점 인터넷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기술 산업에 대한 글을 찾아 읽었고 예전처럼 코딩 실력을 연마하거나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려는 대신 한국 혁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포럼에 끌렸어요. 제 불안한 감정을 마주하는 것보다는 그런 비판에 동참하는 게 훨씬 쉬웠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제 변화된 모습을 눈치채셨어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히로시, 요즘 너는 내 일에 대해 얘기할 때 예전처럼 웃지 않더라. 그 말씀이 맞았지만 제가 느끼는 혼란을 어머니께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것들이, 그리고 제가 평생 노력해왔던 모든 것들이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됐는지 말이에요. 지금 와서 돌아보면 제가 참 어리석었다는 걸 알겠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자신감이 무너져서 한국 개발자들의 성취에 영감을 받기는커녕 질투와 열등감이 점점 분노로 변해갔어요. 그게 제게 새로운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한국에 대한 제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여정이요. 박민준이 해커톤에서 우승하는 걸 본 이후 며칠간은 정말 힘들었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자겠고 겨우 잠들더라도 꿈속에서 그의 승리 축하 장면만 계속 떠올랐어요. 아침마다 눈을 뜨면 일본 프로그래밍에 대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만한 무언가를 찾으려고 IT 뉴스를 확인했어요. 그런데도 한국 개발자들 얘기뿐이더라고요. 대회에서 연달아 우승했다는 기사들이 넘쳐났죠. 회사 책상에 앉아서 코딩하는 척하며 사실은 온라인 포럼을 훑어보던 기억이 나요. 키보드 옆에 두었던 커피는 항상 식어버렸고 저는 몇 시간씩 한국에 대한 글들을 읽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연구를 하고 있다고, 경쟁자를 이해하려고 한다고 스스로 합리화했어요. 하지만 곧 부정적인 이야기를 공유하는 포럼으로 점점 끌리더라고요. 걔네는 일본 걸 다 따라하기만 하잖아. 라는 글이나 한국 기술은 다 외국에서 가져온 거야. 라는 글들을 읽다 보면 묘하게 위로가 됐어요. 나 혼자만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런 글들이 부당하다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상처받은 자존심에 잠깐이나마 위안을 주더라고요. 부모님도 제 변화에 눈치채셨나 봐요. 어느 일요일 가족끼리 먹는 주말 저녁 자리에서 엄마가 제가 좋아하는 카레라이스를 만들어주셨는데도 저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어요. 대신 한국 개발자들이 주목받는 게 얼마나 불공평한지에 대해 계속 얘기만 했죠. 히로시, 아버지가 젓가락을 내려놓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너답지 않다. 언제부터 내 성장보다 남의 성공에 더 신경 쓰게 됐냐? 아버지의 말이 찔리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그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요. 엄마는 좀 더 부드럽게 접근하셨어요. 너 어렸을 때 기억나니? 엄마가 물으셨어요. 컴퓨터 가지고 몇 시간씩 뭔가를 만들던 너 말이야. 남들보다 잘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었잖아. 그냥 그걸 즐겨서 했잖니. 그러면서 제 손을 살짝 잡으셨어요. 그때 그 즐거움은 어디로 간 거니? 하지만 저는 손을 빼면서 말했어요. 시대가 변했어요, 엄마. 이제는 그냥 즐기기만 할 수 없잖아요. 한국이 다 휩쓸어가는 걸 우리가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그렇게 회사에서도 제 업무 성과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프로젝트에 집중하기보다는 포럼을 읽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팀장인 다나카 상이 저를 자기 사무실로 부르셨죠. 너 요즘 코드 퀄리티가 너무 떨어졌어. 팀장이 제 최근 작업 리뷰를 보여주며 말씀하셨어요. 마감도 계속 늦어지고 있고. 무슨 일이야? 저는 피곤하다. 개인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핑계를 댔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일본이 기술적으로 더 뛰어나다는 걸 증명하려는 집착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실패한 한국 기업들, 성공하지 못한 프로젝트들에 대한 기사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증거라는 이름의 폴더를 만들어서 스크린샷과 링크로 채워 넣었죠. 고등학교 때부터 제 프로그래밍 친구였던 쿠노이치가 그런 저를 돕고 싶어 했어요. 쿠노이치는 제가 어두운 길로 빠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리가 단골 라멘집에서 라멘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쿠노이치가 자기 휴대폰을 저에게 보여줬어요. 이거 봐. 쿠노이치가 휴대폰을 테이블 위로 밀며 말했어요.
여행 사이트였는데 서울행 저렴한 항공권이 나와 있더라고요. 내 사촌이 거기 갔다 왔는데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말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대. 우리도 직접 가서 확인해 보는 게 어때? 저는 면을 먹다가 거의 살에 들릴 뻔했어요. 한국에 가자고. 미쳤어? 내가 왜 거길 가? 쿠노이치가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가본 적도 없는 곳에 대해 하루 종일 얘기하잖아. 다른 사람들 말이 아니라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게 좋지 않겠어? 저는 반박하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제안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만약 거기에 가서 제 생각이 맞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요?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어서 사람들이 제가 옳았다는 걸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좋아. 마침내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딱 일주일만이야. 쿠노이치는 놀라면서도 기쁜 표정이었어요. 좋아. 오늘 밤 바로 티켓 예약할게. 그날 저녁 집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묘한 흥분감과 불안감이 교차했어요. 한 번도 일본을 떠나본 적이 없던 제가 이제는 점점 미워하게 된 나라로 가게 된 거니까요. 다음 몇 주 동안 여행 준비를 했지만 보통 관광객들처럼 준비한 건 아니었어요. 명소나 맛집을 찾는 대신 한국에서 잘못된 점들을 증명하고 싶은 리스트를 만들었죠. 지금 돌아보면 그때 얼마나 분노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알 수 있어요. 저는 뒤처질까봐, 최고 개발자가 되고 싶었던 꿈이 멀어질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제 불안감을 마주하기보다는 한국을 탓하는 게 더 쉬웠던 거죠.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저는 제 방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십 개의 탭이 열려 있었죠. 포럼, 뉴스 기사, 소셜미디어 글들, 모두 부정적인 시각을 부추기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약간의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내가 읽은 게 전부 진실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혹시 더 많은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닐까? 결국 노트북을 닫고 가방을 싸기 시작했어요. 내일이면 비행기를 타고 제 편견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될 테니까요. 그 여행이 제가 한국, 기술,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 가졌던 모든 생각을 바꿔놓을 거라는 건 그때는 전혀 몰랐죠. 인천국제공항에서 다카시랑 쿠노이치랑 같이 걸어 나왔어요. 얼굴에 닿는 서울의 습한 공기가 확 느껴지더라고요. 뒤쪽에 반짝이는 유리랑 강철로 된 터미널은 마치 SF 영화에 나올 것처럼 보였어요. 뭐든 꼬투리를 잡아볼 생각으로 왔는데 벌써 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거 봐. 다카시가 로봇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 로봇이 노부부의 짐을 들어주면서 완벽한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안 그런 척하려고 했지만 군중 사이를 매끄럽게 움직이는 걸 보면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들어왔는데 여기서 첫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그냥 빠르고 깨끗한 건 예상했는데 그건 당연한 거고요. 진짜 놀랐던 건 주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하는 일들이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들이라는 거였어요. 제 앞에 앉은 한 여고생은 집에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저녁을 주문하고 결제까지 해버리더라고요. 그 옆에 앉은 아줌마는 가족 전원이랑 영상통화를 하면서 동시에 앱으로 병원 예약까지 하고 있었어요. 야, 커피 마시자. 쿠노이치가 서울역에 도착하자마자 제안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지갑을 꺼내려는데 친구들은 벌써 앞서가고 있었어요. 여기선 현금 필요 없을걸. 다카시가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카페에는 현금 계산대조차 없고 대신 커다란 터치스크린이랑 로봇 바리스타가 있더라고요. 그 로봇이 아주 정교하고 우아한 동작으로 음료를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현지 사람들이 센서 위에 손을 흔들면서 결제를 하는 걸 보면서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시계나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결제를 처리하더라고요. 우린 강남에 있는 에어비앤비를 예약했는데 저는 강남이 도쿄의 시부야처럼 북적거리고 익숙한 분위기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딱 도착해보니 마치 미래에 온 것 같았어요. 건물들 자체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거대한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가 건물을 덮고 있었고 사람들은 증강현실 AR 안경으로 자신만 볼 수 있는 맞춤 광고나 길 안내를 보고 있었어요. 심지어 쓰레기통도 스마트해서 자동으로 재활용을 분류하고 용량을 측정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우리는 현지에서 유명한 한식 바비큐 집에 가보기로 했어요. 제가 예상했던 건
일본에서 가본 한국 음식점들이랑 비슷할 거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우리 테이블에는 다국어로 주문을 도와주고 각 요리의 재료와 역사를 설명해주고 심지어 요리 팁까지 알려주는 AI 어시스턴트가 내장돼 있었어요. 고기는 서빙 로봇이 가져다 줬고 진짜 사람인 주방장님은 각 테이블을 돌며 인사를 하고 음식이 괜찮은지 직접 확인하더라고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 친구들에게 말하고 화장실에 갔는데 이 간단한 일조차도 또 하나의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스마트 화장실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능들이 있었고 거울은 건강 스캐너 역할까지 하더라고요. 제 심박수, 체온, 스트레스 수치를 보여주면서 작은 화면이 현재 수분 섭취량을 바탕으로 물을 더 마시라고 권하더라고요. 그날 밤 우리는 간단히 먹을 간식을 사려고 편의점에 들렀어요. 그런데 문 앞에서 그대로 멈춰버렸어요. 사람들이 물건을 집어들고 그냥 나가는데 계산대가 없더라고요. 카메라랑 센서가 고객들이 가져간 물건을 추적해서 자동으로 결제해주는 시스템이었어요. 또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는 물건을 찾는 걸 도와주거나 맞춤 추천을 보여줬어요. 심지어 냉장고도 스마트해서 안에 있는 물건 종류나 문이 열리는 빈도에 따라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더라고요. 제가 우월감을 느껴보려던 계획은 매 순간마다 무너지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어린 학생들이 태블릿으로 작은 로봇을 조작하면서 놀이를 통해 코딩을 배우고 있었어요.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를 무시하고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때 도로가 경고등으로 빛나더라고요. 자율주행차들이 매끄럽게 도로를 달리고 배달 로봇들은 인도에 마련된 전용 경로를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그날 밤 에어비앤비에서 누워있는데 머릿속이 멈추질 않았어요. 제가 상상했던 서울, 제가 열등하다고 확신했던 서울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가 프로그래머로서 항상 꿈꿔왔던 미래를 현실로 살고 있는 도시가 눈앞에 있었어요. 여기 기술은 단순히 발전된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었어요. 핸드폰을 들어서 제가 자주 가는 반환 포럼에 글을 올리려고 했어요. 근데 화면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쓸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제가 뭘 비판할 수 있겠어요? 제가 본 혁신은 단순히 대단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영감을 줄 정도였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는 걸 느꼈어요. 불만 대신 호기심이 생겼어요. 단점을 찾으려고 애쓰는 대신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알고 싶어졌어요. 코딩 노트를 꺼내서 오늘 본 기술들에서 영감을 받은 아이디어를 적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약간 떨렸는데 이번엔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흥분 때문이었어요. 배울 게 너무 많았고 이해해야 할 것도 너무 많았어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한국을 비판하는 게 아니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놀라움이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제가 한국 국립 IT 연구센터를 방문했던 그날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자동문을 지나 반짝이는 로비로 들어섰을 때 손에는 땀이 흥건했어요. 건물 자체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전면이 강철과 유리로 이루어져 있었고 여기저기 최신 기술 혁신을 보여주는 스크린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제 시선을 진짜 사로잡은 건 그곳의 에너지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았고 건물 구석구석에서 기술에 대한 흥분감이 느껴졌거든요. 입구에서 젊은 연구원 한 분이 저희를 맞이해 주셨어요. 이름은 진우였는데 30도 안 돼 보였지만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저희 센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따뜻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놀라실 만한 프로젝트를 보시게 될 겁니다. 그 말은 과장이 아니었어요. 처음 방문한 곳은 다양한 크기의 로봇들로 가득 찬 거대한 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일본에서 보던 덜그럭거리는 로봇들과는 달리 여기에 있는 로봇들은 인간처럼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한쪽 구석에서는 로봇이 섬세하고 정확하게 빨래를 개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작은 로봇이 방문객들의 음성 명령에 따라 정교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이거 진짜 대단하다. 제가 친구에게 속삭였어요. 이 정도로 발전했을 줄은 몰랐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진호가 저희를 메인 연구실로 안내했을 때였어요. 방 안은 엔지니어들이 각자 다른 작업대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어서 활기가 넘쳤어요. 방 중앙에는 그들이 자랑하는 최고작, 인간형 로봇 카이아가 서 있었어요. 카이아는 단순한 로봇이 아니었어요.
진호가 한국어로 말을 걸자 카이아는 자연스럽게 대답을 했고 진호의 미묘한 농담도 알아차리며 적절한 표정으로 반응했어요. 카이아랑 한번 대화해 보실래요? 진호가 저를 보며 물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끼며 앞으로 나갔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긴장한 목소리로 영어로 인사를 했어요. 카이아가 제 쪽으로 시선을 맞추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에서 일본식 억양이 느껴지는데요. 일본어로 대화하는 게 더 편하실까요? 이렇게 완벽한 일본어로 대답했어요. 저는 거의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카이아는 이어서 자신이 여러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고 각 언어의 문화적 뉘앙스까지 이해한다고 설명했어요. 제가 가장 감탄했던 건 카이아가 여러 언어를 말할 수 있다는 점이 아니었어요. 그와의 대화가 얼마나 자연스러웠는지가 더 놀라웠어요. 카이아는 눈을 맞추며 적절한 제스처를 사용했고 심지어 제 말 속도에 맞춰 말하는 속도도 조절했어요. 이건 단순한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을 깊이 이해하는 인공지능 같았어요. 그날 오후 진호는 저희를 엽건 물에 있는 코딩 아카데미로 데려갔어요. 거기에서 본 장면은 첨단 기술보다 더 큰 감동을 줬어요. 밝고 넓은 방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코딩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조용하고 경쟁적인 분위기와는 전혀 달랐어요. 아이들이 서로 도와주고 아이디어를 나누며 누군가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면 다 같이 기뻐하더라고요. 12살도 안 되어 보이는 한 소녀가 나이 많은 학생에게 디버깅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처에서는 몇몇 청소년들이 협력해서 게임을 만들고 있었는데 각자 자신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었어요. 강사인 김 선생님이 이들의 철학을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는 코딩이 단순한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창의성과 팀워크를 배우는 과정이라고 믿어요. 김 선생님은 환경 모니터링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한 그룹에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일본에서 온 전문 개발자인 제가 한국 학생들 사이에 앉아 있으니 말이에요. 하지만 학생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며 제 의견을 물어보고 자기들의 아이디어를 거리낌 없이 공유했어요. 그들의 코드는 단순히 기능적이기만 한 게 아니라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창의적인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었어요. 문제를 접근하는 관점도 새로웠고요. 함께 작업하던 학생 중 한 명인 민수가 자기들이 솔루션을 어떻게 개발했는지 설명해줬어요. 사용할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어요. 단순히 코드를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걸 만드는 게 더 중요하죠. 이 말에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기술을 만들기 전에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는 접근 방식이 저에겐 신선했어요. 아카데미에서 몇 시간을 보내며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몰랐어요. 그들의 가르침은 단순히 프로그래밍 언어에 국한되지 않았어요. 문제 해결 능력, 창의성, 그리고 팀워크를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스스로의 실력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하루가 끝나갈 때쯤 제가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어요. 첨단 로봇과 인공지능도 인상적이었지만 제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건 거기서 만난 사람들의 태도였어요. 연구원들부터 어린 학생들까지 모두가 새로운 걸 혁신하고 더 나아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따라하거나 자신들이 더 낫다는 걸 증명하려는 게 아니라 기술의 한계를 계속해서 확장하려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진호가 저희를 배웅하며 이런 말을 했어요. 기술은 단순히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사용해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느냐죠. 그 건물을 다시 돌아보며 깨달았어요. 한국 기술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최신 혁신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그 혁신을 이끌어가는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그들의 진짜 강점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이 멈추질 않았어요. 예전엔 가졌던 반감이 이제는 정말 어리석게 느껴졌어요. 한국의 성공의 위협을 느끼는 대신 그들의 방식을 배우고 싶어졌어요. 어떻게 그들은 이런 놀라운 혁신과 학습 환경을 만들어냈을까 궁금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술 세계에서 경쟁과 성공에 대한 제 생각을 바꿔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호텔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지난 일주일 동안 찍은 수백 장의 사진을 천천히 넘기고 있었죠. 사진 한 장 한 장이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었어요.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었구나 하고 혼잣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강 위로 지는 해를 찍은 사진에서 손을 멈췄죠. 달이 불빛이 막 켜지기 시작했을 때였고 강변에는 젊은 사람들 수십 명이 앉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태블릿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친구들과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한강에서 정기적으로 코딩 모임을 가진다는 로컬 개발자 그룹에 제가 초대받아서 함께 했었거든요. 그들은 커피를 가져오고 각자 좋아하는 디버깅 기술들을 공유해줬는데 도시 불빛이 강물에 반짝이던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다음 사진으로 넘겼는데 그냥 편의점 사진이더라고요. 하지만 그 편의점이 그냥 평범한 편의점은 아니었어요. 거기서 나이 지긋하신 한 어르신이 디지털 키오스크를 아주 능숙하게 다루시며 식료품을 주문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직원들은 로봇을 사용해서 선반을 채우고 있었고요. 제 고향에서는 아직도 스마트폰 결제를 어려워하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여기서는 기술이 특정 세대만의 것이 아니더라고요. 모두를 위한 기술이었어요. 그 후에도 사진들은 계속 나왔어요. 10살도 안 된 아이들이 복잡한 프로그래밍 문제를 웃으면서 풀고 서로 도와주는 코딩 아카데미, 산만하게 걷는 보행자들을 위해 빛이 들어오는 스마트 횡단보도, 그리고 제가 현지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AI 번역 기기까지요. 사진 하나하나가 제가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댓글을 달며 시간을 낭비했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었어요. 서울에서 첫날 아침, 카페의 자동화 시스템을 몰라서 커피 주문을 제대로 못했던 일이 떠올랐어요. 그때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한 아이가 제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다가와서 하나하나 친절하게 가르쳐줬거든요. 그녀는 제 실수에 웃거나 저를 어리석게 보이게 만들지도 않았어요. 대신 차근차근 설명해주면서 카페 앱을 사용해서 주문을 커스터마이즈하는 방법까지 알려줬어요. 다음엔 더 쉽게 하실 거예요. 라며 웃어주던 그녀의 모습이 기억나요. 그 단순한 상호작용이 제가 한국 기술을 비웃으며 썼던 모든 부정적인 글들을 생각나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쓸데없는 화풀이에 낭비했던 걸까요? 제 자신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데 사용했어야 할 시간들을요. 서울 거리를 걸으면서 제가 진정한 혁신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최신 기기를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기술이 모두를 위해 어떻게 쓰이는지가 진짜 혁신이더라고요. 스마트폰으로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장을 보는 할머니, 도서관에서 AI 튜터와 함께 영어를 공부하는 아이들, 디지털 결제 시스템과 자동화된 조리기계를 활용해 더 빠르게 음식을 제공하는 길거리 음식점 사장님들까지요.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순간은 지역의 한 기술 스타트업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거기 팀은 시각장애인들이 도시를 더 쉽게 다닐 수 있도록 돕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어려운 프로젝트를 선택했냐고 물었더니 팀장이 단순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냥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어요. 거기에는 자랑도 경쟁도 없었어요. 오로지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순수한 의지뿐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의 성공은 다른 나라를 이기거나 뭔가를 증명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끊임없이 나아지고 자신들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해 더 나은 것을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제가 만난 개발자들은 일본이나 미국의 개발자들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단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을 만들겠다는 꿈을 이야기하더라고요. 한국 개발자들이 대회에서 상을 받았을 때 제가 밤새 화를 냈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이제는 그 질투가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그 사람들은 제 적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 스승이 될 수도 있고 협력자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서울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이 경쟁이 아니라 배움과 협력의 가치를 보여줬어요. 마지막 저녁, 현지 개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전통 음식점에서 비빔밥을 먹으면서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죠. 그중 한 사람인 지훈 씨가 제게 서울에서의 경험에 대해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하기로 했어요. 사실 제가 한국이 그렇게 선진적이지 않다는 걸 증명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왔어요. 라고 말하면서
제 음식을 휘젓는 손이 조금 떨렸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얻은 건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여기서 영감을 받았어요. 진정한 발전은 서로를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하는 데서 온다는 걸 배웠어요. 잠시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 그러더니 지훈 씨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어요. 진짜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AI 프로젝트 얘기를 더 해볼까요? 우리 팀이랑 같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날 밤 짐을 싸면서 호텔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거기 서 있는 사람은 일주일 전 화가 잔뜩 나서 한국에 도착했던 젊은 남자가 아니었어요. 어깨는 훨씬 가벼워졌고 머리는 더 맑아졌어요. 저는 편견과 원망을 짊어지고 한국에 왔지만 이제는 훨씬 더 나은 것들을 가지고 떠나고 있었어요. 희망, 영감, 그리고 새로운 목적 의식을요. 노트북을 끄기 전에 제가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댓글을 남겼던 예전 게시물들을 모두 삭제했어요. 대신 이렇게 새로 썼죠. 국제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개발자들을 찾습니다. 한국 개발자분들 환영합니다. 작은 걸음이었지만 뭔가 중요한 시작처럼 느껴졌어요. 오늘 아침 도쿄 아파트에서 부드러운 오렌지색과 분홍빛으로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앉아있으니 제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생각하며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씁쓸한 생각들이 이제는 희망과 목적 의식으로 바뀌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일본과 한국 개발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가 떠 있는데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이 가능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죠. 한국에 갔던 그 여행이 제 모든 걸 바꿔놨어요. 일본으로 돌아온 뒤로도 제가 거기서 본 것들을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코딩 학원에서 만났던 어린 학생들, 복잡한 문제를 풀어가며 신나하던 그들의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특히 12살쯤 되어 보이는 한 소녀가 자신의 코딩 솔루션을 또렷하고 자신감 있게 설명하던 모습이 기억에 남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릴 적 제 자신이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단지 코드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 기쁨만으로도 행복했던 아이였거든요. 직장에 복귀했던 첫날, 저는 1시간 일찍 출근했어요. 사무실은 아직 조용했는데 그 시간을 이용해서 앞으로 제가 걸어갈 새로운 길을 계획하기 시작했죠. 노트를 꺼내 3가지 간단한 목표를 적었어요. 석 달마다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나씩 배우기, 국제 코딩 커뮤니티에 참여하기, 그리고 무엇보다 제 선입견을 완전히 극복하기. 물론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난 건 아니었어요. 가끔 아침 뉴스를 보다가 한국의 기술 성과에 대한 기사를 접하면 여전히 답답한 마음이 들곤 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 답답함이 화로 바뀌는 대신 저를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됐어요. 한국의 혁신에 대해 들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나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까?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각국의 개발자들이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온라인 코딩 포럼에 가입했죠. 특히 한국인으로 보이는 사용자 이름을 볼 때마다 참여하기가 무척 긴장됐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질문도 하고 제가 아는 건 도와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 보니 의외로 많은 한국 개발자분들이 따뜻하고 협력적인 자세로 저를 맞아주시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민호라는 개발자와는 자주 협업하게 됐어요. 저희는 함께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이 프로젝트는 고령층이 가족과 더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모바일 앱이에요. 민호의 문제 해결 방식은 제가 익숙한 방식과는 많이 달랐는데 덕분에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그는 한국의 코딩 방식에 대해 알려주고 한국 기술 산업이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도 이야기해줬어요. 한국 개발자들과 더 많이 협력할수록 제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증오에 낭비했는지 깨닫게 됐어요. 저는 그 시간 동안 배울 수도 성장할 수도 멋진 걸 만들어낼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이런 깨달음은 어느 날 밤 민호와 프로젝트에 대해 화상 채팅을 하던 중에 저를 강하게 뒤흔들었어요. 히로시, 진짜 훌륭한 개발자는 단지 기술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배우고 변화에 적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한국이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예요. 우리는 일본을 포함해서 누구에게든 배우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그의 말이 머릿속에 깊이 남았어요. 저는 한국이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는 대신 배움을 통해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곱씹어봤어요. 진정한 강함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배우고 성장하려는 의지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죠. 한국 여행을 다녀온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매일 아침 국제 프로젝트를 할 생각에 설레면서 일어나요. 다양한 관점을 배우면서 제 코딩 실력도 눈에 띄게 향상됐고요. 지난주에는 한국 기술 회사와 협업하는 것의 장점에 대해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도 했어요. 제 부모님도 이런 변화를 알아채셨더라고요.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처음 코딩을 배웠을 때처럼 행복해 보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다시 그 호기심 많고 신이 나 있는 아이로 돌아간 기분이에요. 선입견이라는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배우고 창조하는 즐거움만을 느끼며 말이죠. 최근에는 지역사회의 어린 프로그래머들을 멘토링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다른 문화에서 배우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꼭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편견이 단지 경력을 넘어서 삶 자체를 얼마나 제한할 수 있는지 제 이야기를 통해 경고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더 큰 꿈이 있어요. 내년에는 서울에서 6개월을 보내며 한국 개발자들과 직접 협업하고 한국어 실력도 키울 계획이에요. 민호가 아파트를 구하고 지역 개발자 커뮤니티를 소개하는 걸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이런 모험을 생각하면 예전처럼 두려움이나 분노가 아니라 설렘이 가득 차요. 제 선입견에서 이해로 향한 여정은 기술에서든 인생에서든 성공이 단순히 다른 나라나 문화를 상대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서로 배우고 협력해 혼자서는 만들 수 없는 더 나은 무언가를 함께 만들어가는 데 있다는 걸 가르쳐줬어요. 한국이 기술 강국이 된 것도 다른 사람을 배척한 게 아니라 자신을 믿고 배움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죠. 이 글을 마무리하려는 순간 화면에 알림이 떴어요. 민호가 보낸 메시지였는데 오늘 코딩 세션 준비됐냐고 묻더라고요. 미소를 지으며 개발 환경을 열었어요. 오늘은 저희 앱의 새로운 기능을 작업하는 날인데 또 어떤 걸 배우게 될지 기대가 돼요. 미래가 밝고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게 느껴져요. 단지 저만이 아니라 함께 협력할 때 우리가 만들어갈 모든 것들까지도요.